해가 저물어가면 사람뿐 아니라 건축물도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죠. 흔적도 없이 허물어지거나 새로움을 더해 고쳐지거나 모든 건축을 새롭게만 지은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사고죠. 서울에 저희 문화 비축기지 있잖아요. 부셔가지고 무슨 아파트 짓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남겨두셔야 됩니다.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 바빴던 건축에 대한 태도가 이제 과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뒤편. 시대의 변화 속에 뒤처지고 떠밀려 구도심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땅 위에는 대부분 낡거나 쓰임이 다한 건축물들만 남게 되죠.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목욕탕 중에서도 되게 그 명품 목욕탕이었었어요. 이 학천탕 하면 청주에서 되게 명품으로 알려진 목욕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욕탕 안에도 다른 목욕탕과 좀 다른 그런 목욕탕이어서 저도 여기를 되게 많이 자주 애용했던 곳이었어요. 서울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웠던 1988년. 충북 청주에는 아주 특별한 목욕탕이 세워집니다. 지상 7층, 지하 1층. 그 당시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최대 규모의 목욕탕이었죠. 이 건물을 설계한 이는 다름 아닌 고 김수근 건축가. 한국 건축계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선친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한갑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유명한 건축가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가가 김수근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올림픽, 우리나라의 큰 행사인 88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을 설계를 할 때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선친이 우리 아내는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보상이라도 하는데 그냥 건축물을 짓고 싶지는 않다. 어느 로맨티스트의 진심이 씨앗이 돼 거장의 손에서 피어난 건축물도 흐르는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심이 쇠퇴하고 목욕 문화가 샤워 문화로 바뀌면서 폐업과 철거라는 문턱까지 다다르게 되죠. 허문다든지 이걸 없애버리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가인 김수근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저희 선친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그 예의에서도 벗어나는 것 같고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살리면서 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 순간 이곳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이걸 결정하기 전까지는 뭐 서울에 유명한데 부산에 유명한데 그런 데를 가봤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다른 데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저희만의 장점이 틀림없이 있는 거더라고요. 막다른 기로에서 목욕탕은 카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건축물의 원형을 거스르지 않고자 했던 마음은 낡음 위에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그려냈고 목욕탕의 상징인 커다란 탕과 샤워 시설을 아늑한 쉼터로 재탄생시켰죠. 가만히 뜯어보면 어디 하나 허투루 고친 데가 없습니다. 물이 닿는 곳은 훼손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타일도 깨지고 그래서 그 상처를 저는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이 타일을 쪼가리를 제가 가져가서
가장 유사한 거를 제가 찾았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요만한 사이즈가 아니라 타일이 팔각 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팔각 타일에다가 요 타일의 크기로 아주 공들여서 오려서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새로 보수를 해놨어요. 일부러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세월의 덮개는 떠나가던 발길까지 돌려 세웠습니다. 기능은 달라졌지만 색다른 방식으로 오가는 이들의 피로 회복을 책임지고 있죠. 저희는 뭐 매주 어렸을 때는 매주 목욕탕을 갔었잖아요. 그런 세대였고. 근데 요즘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 말고 워터파크나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 이런 공간은 사실 접해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되게 들어올 때부터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했어요. 요새 코로나19로 사우나나 찜질방을 못 가서 아쉬운데 여기 와서 어렸을 때 엄마랑 때도 밀고 물장구 치던 모습 기억이 난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합천탕이 이 카페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추억까지 같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카페로 나와. 커피 한 잔에 덤으로 추억을 주는 곳. 목욕탕에서 카페로의 발상의 전환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냈고 생각지도 못한 제2의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봐요. 저는 결국은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그 한 장소에 건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40년, 50년, 심지어 100년 이렇게 되면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상징성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상징성 때문에 그 장소가 사실은 서로 상호작용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없어지면은 그 장소에 대한 가치도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실물이 주는, 그러니까 재생건축도 일종의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을 고쳐 쓰는 재생건축은 우리 주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양읍 한복판에서 40여 년 동안 막걸리를 생산했던 주조장. 이곳은 격변하는 주류시장에 밀려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다 지난해 9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담양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또 같이 했었던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동문화예술촌이라는 이름을 갖고 예술로 이 담양군에 좋은 문화를 빚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담양 군민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방문하는 관광객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스며든 변화를 읽어봅니다. 외벽과 나무 기둥은 세월의 흔적을 당당하게 드러냈고 내부는 본래의 구조에 붉은 벽돌을 덧대 전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융합시킨 덕에 기존의 복합문화 공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나죠. 정미서나 뭐 주조장 뭐 이런 것이 공간도 크고 높고 옛날 흔적들이 한옥형으로 좀 남아 있어요. 기존의 공간을 물리적인 것으로만 재생한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일상의 삶들을 그 안에 융해시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만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도시재생이 어디 있을까요? 주조장의 재생은 잃었던 활기도 움트게 했습니다. 바로 그리지 말고 그래서 한 번 더. 자, 이렇게. 알겠지? 생각이 안 나? 막걸리 익어가는 구수한 향으로 소를 빚던 공장이 이제는 문화와 예술을 빚어내고 있죠. 술 공장에서 천덕꾸러기로, 천덕꾸러기에서 문화 공간으로. 건축의 시간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흘러갑니다. 최고의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고의 해답을 내기 위해서 디자인처럼 선택을 했던 게 뉴트로라든가 인더스트리얼이라든가 이제 재생 건축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기피 대상 1호인 폐산업시설도 발상의 전환에 따라 얼마든지 환영받는 곳이 될 수 있는데요. 와, 여기가 수십 년 전에 석유를 비축했던 그 탱크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문화를 비축하는 기지가 된 거예요. 참 정말 과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환생시킬 수 있다는 게 경이롭고 놀랍네요. 1976년 박정희 정권 때 세워져 2000년대 폐쇄된 유류 저장 시설. 바로 재생건축의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문화 비축 기지의 과거입니다. 유류 탱크를 해체하고 재정비하면서 발생한 자재들로 만든 예술 공간은 방치된 폐산업 시설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죠. 건축의 보존은 어떤 시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그 장소나 공간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를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이 갖고 있는 것이 단지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억과 역사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물이다. 그렇다면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폐산업 시설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완주 소양면. 한때는 지역 경제의 요충지라 불리며 공장이 번성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거나 폐허가 된 곳입니다. 전에는 이제 그 제지 공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폐기물 그 처리 공장이 있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동네 그 오염원이 많이 됐었어요. 굉장히 흉물스러워서 주민들이 좀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랬었어요. 기능과 의미를 상실한 채 폐허로 낙인 찍혀 주민들조차 기피하던 공장은 몇 해 전 새로운 일을 만나며 묵은 서러움을 풀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록화 작업입니다. 현재를 파악해서 무엇을 없앨 것인지 결정을 하고 어떤 걸 더할 것인지의 행동을 통해서 과거의 질서와 새롭게 덧댄 새로운 질서가 합쳐져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무한하게 해주는 작업, 이것이 아마 이곳에서 필요했던 도시 재생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뼈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제재공장의 재생 콘셉트는 입구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건축물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콘크리트 벽면과 굴뚝을 파사드, 즉 첫인상으로 내세웠죠. 사실은 저기 굴뚝이었기 때문에 주변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험한 공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즐기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중심 공간에서 시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여주는 것을 중시한 외부와 달리 내부는 미술관과 카페, 아트 플랫폼, 체험 공간 등을 만들어 시골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문화를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지금은 고층 건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또는 새 건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오래된 건물이 눈길을 끄는 거죠. 과거에 공장이었던 곳을 카페로 바꾸고 과거에 석유 비축기지를 문화 비축기지로 바꾸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건물들이 또는 동네가 그곳에 다른 곳에 없는 새로운 어떤 차별화된 컨텐츠를 담아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죠.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1970년대 산업화의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카세트 공장. 이곳은 1960년대부터 제1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지금 자리를 해 있고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 25년 정도 사실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지역민의 의지가 불씨가 되어 옛 명성을 찾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여기를 처음 만들 때 그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물어보고 그걸 정리했을 때 몇 가지 단어로 사실은 축약이 됐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는 창작하고 실험하고 그런 경험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교육, 그리고 놀이가 있는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차라리 공장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게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거는 곧 도시의 역사를 부수는 단절과도 같았죠. 기존 건축물의 쓸모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고민은 보존 가치가 있는 이야기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았습니다. 네, 이곳은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던 공장일 당시에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화장실인데요. 그 당시에 여성 근로자들이 많을 때는 200명 넘게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보시면 딱 4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들의 여성 근로자들의 좀 근로 환경도 좀 알 수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남기게 됐고요. 뻥 뚫린 천장 사이로 내려오는 햇빛을 조명 삼아 놓인 조형물들. 회색빛을 그대로 드러낸 노출 콘크리트. 몽환적 색감의 벽화. 버려진 것인지 꾸며진 것인지 모를 애매한 헷갈림이 묘한 문화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미술관이나 예술 공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활봉예술공장은 이제 도보로 올 경우에 이렇게 멀리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와야 하는 단점도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 점들이 되게 그 예술을 정말 보러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떠나는 모험처럼 뭔가 여행의 여정의 느낌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낯설고 오래된 이미지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닌 역사와 이야기가 녹아있는 건축물로 바라보고자 했던 노력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냈죠.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여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그렇게 폐허로 남아있다시피 했는데 이제 이런 좋은 공간이 생기니까 또 그런 자리에 와서 일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싹 건물 부수고 짓는 것보다 지금 이 상태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재생 건축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보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승패를 좌우하는 전제 조건은 바로 기억이죠. 기존 건축물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순간 한낱 재활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낡은 것에 열광할까? 땅의 이야기, 건물의 이야기,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신도시에 있는 것 별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니까 열광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도시 재생을 하거나 건물 재생을 하면서 그런 장점들이 잘 끄집어내어진다면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버려진 제지 공장을 새로운 시선으로 발굴해 재창조한 완주의 복합문화공간. 황량했던 공장 굴뚝에서는 문화라는 향기가 다시 피어납니다. 지금 큰 공간으로는 3공간이 있고요. 저희 공간은 사실 전년도에 제1호 사립미술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산속등대 미술관에서 2개월마다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승승 카페 그리고 어뮤즈월드 아이들 체험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의 안과 밖으로 서로 다른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선 이색적인 문화 행사도 종종 열리는데요.
관광 자원이 부족한 완주에서 가장 빠르게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못 태어나와. 많이 만지면 물어. 저 아무것도 안 묻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묻는데.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이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장이 원래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탁 트이고 예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축구장 4개 넓이. 광활한 부지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축물에서의 또 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죠. 전에하고 지금은 천지 차이죠. 전에는 기피하는 현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 가보고 싶은 곳, 밤에라도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들려보고 싶은 곳이라고 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 좋아졌어요. 일단 시간성이 2개의 시간대잖아요. 그것이 지어질 때 시간과 현재 고쳐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도 그때 쓰던 사람들의 흔적과 기억이 있고 현재 새롭게 부여되는 기능이 있고, 2개의 서로 다른 기능과 2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가 낯설은 경험을 주는 거예요. 시간성과 기능성,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창의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더욱 오래된 과거 속으로 길을 나서봅니다. 서울 익선동. 조선시대의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평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죠. 이들을 오래된 골목길로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요? 한민족의 정서 속에는 한옥, 구들, 한복, 한국인다운 삶은 어쩔 수 없는 DNA잖아요. 그 DNA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근대식 건축으로 갔다가 씌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옛것을 찾자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죠. 3만불, 4만불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찾겠어요? 인간적 삶, 우리의 전통 뿌리가 무엇이고 흔적과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시기가 도래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내 공간도 그리워지면서 또 여기 빠져있는 거, 문화적인 그 가치나 이런 거, 그거는 다 한옥에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하고 문화하고 생활 패턴도 다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익선동의 부활은 어쩌면 한동안 서구적인 멋에 흠뻑 취해 있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찾아준 곳일지도 모릅니다. 나무와 흙과 종이로 만든 집들의 기품이 가득한 곳. (8년) 전 북촌 한옥마을의 터를 잡은 양태호 씨는 공간 디자이너입니다. 그의 카메라에 담긴 건 시간을 거스른 풍경들, 인생에 영감을 주는 원천이죠. 한옥에 꼭 살아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옥을 처음 딱 본 순간 딱 첫눈에 반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옥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한옥에 살게 되었습니다. 공간 디자이너로서 대중이 선호하는 서구적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한옥에 시선을 두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불편할 거야, 추울 거야, 촌스러울 거야 등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죠. 천장을 보시면은 이런 구조를 그대로 살렸죠. 그래서 한옥이 주는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현대적인 모던함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먼 길을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것이라 가차없이 밀어내던 전통이 시대가 바라는 건축물이 되고 있으니 말이죠. 한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소재가 가장 친환경적이죠. 그리고 개방해서 공기가 소통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순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으로서 한옥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꿈이 머무는 곳. 학교에도 한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86년도에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실 공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한옥 교실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전통 한옥은 아닙니다. 석가래가 보이는 천장, 개방감이 큰 창호 등 고택에서 구조만 따왔죠. 시대의 요구와 새로운 가치를 담기 위해 기술적인 측면도 보완했습니다. 한옥의 옛날에 단점으로 지정이 됐던 게 뭐냐면 단열 문제하고 그 소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방하고 방 사이에 칸막이 벽이 약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재래식 방법을 사용하면 옆방에서 하는 소리가 이쪽 방으로 다 들렸죠.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식 재료를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었고, 현대식 공법의 잔열재를 사용하고 벽체에도 그런 잔열재를 사용함으로 해갖고 오히려 이제는 그 단열 문제도 많이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게 될 한옥 교실의 건축 기법은 일명 신한옥 기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열재와 마감재를 미리 하나의 벽체로 제작해서 기둥과 함께 조립하는 거죠. 그 다음은 무지개 형태의 완만한 대들보를 사용해서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혹시 모를 자연재해에 대비해 고정력을 보강한 암키와를 사용하는 거죠. 건축 설계는 최대한 이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한옥이라고 하는 용어의 취지는 전통 한옥의 지혜와 품격을 현재 우리 도시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의 한옥들이 춥고 좁고 불편한 그러한 공간에 대한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것, 현대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한옥에 담기 위해서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다르게 제안해 볼 수 있을까라는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이 지어졌을 때 이런 조경, 원래 이 기존에 갖추고 있던 조경들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2개의 중정을 위치를 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뛰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이 합쳐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옥교실은 6개월 뒤에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광주 광산구 비아동. 이곳에는 1936년에 지어져 80여 년을 살아온 한옥 한 채가 있습니다. 양팔을 펼치듯 매끄러운 곡선을 자랑하는 처녀마루는 누구에게나 너른 품을 내어주죠. 여기 오면 일단은 편안함을 안겨주고요. 이제 오면 누구라도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동네 소식도 들을 수 있어서 자주 오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행정복지센터에 속해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카페로 쓰이고 있죠. 1944년 11월에 비아 면사무소로 처음 사용이 됐고요.
그러면서 1970년도에 비아동 주민센터가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면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옮겨갔고요. 1970년대 이후로는 비아 예비군 중대본부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민의 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2015년에 11월에 저희가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됐어요. 이웃이 내려준 커피라서일까요? 아니면 한옥에 스며있는 옛 이야기를 발견하는 재미가 더해져서일까요? 커피 맛이 각별합니다. 하지만 이 맛을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줄 줄로만 알았던 곳.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아쉬운데 비아동의 역사 이걸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요즘에 이런 한옥을 복원이나 짓기 위해서 노력들 하는데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동주민센터 신축을 인해서 철거가 된다는 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다행히 완전 철거는 면했지만 안타까움은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이 1944년이면 오래된 나름의 역사도 있고 상징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아동 주민센터가 지어지면서 이렇게 철거가 되는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고 속상하죠. 저희가 이제 이전에서 복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이제 합의를 봤죠. 아주 깊은 곳에서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역사적인 것이나 이런 데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생각합니다. 지어지고 헐리기까지 건축물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특히 목재나 기와를 재활용할 수 있는 한옥은 말할 것도 없죠. 생각의 방향을 살짝만 비틀면 단점은 곧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싸고 튼실한 콘크리트 라면조 주택 건축, 이것은 짓기는 쉽고 빨리 지을 수 있지만은 옮겨갈 수가 없어요. 부수면 그 자체가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옥은 초석부터 기와까지 그대로 빼서 조립하면 이축이 가능한 거예요. 한옥은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올해 2월 한옥 교실을 짓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던 서울 정수초등학교. 어딜 가나 똑같은 학교 건축의 해답을 옛것에서 찾고자 했던 시도는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꼭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한옥 안에 뭐 여행을 온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고, 밖에 풍경도 보고, 아이들이 공부나 이런 거로 요새 애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많이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한옥을 무조건 불편하고 또 어려운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사람, 우리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안으로 도서관이 들어왔다. 그것도 한옥으로 지어진 공간이 들어섰다는 것에서 획기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 지어졌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이 있습니다. 기존 교실보다 더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나죠. 더 흥미로운 것은 학습 능률이 오른다는 점입니다. 먼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신기하기도 했는데 막상 만들어서 딱 보니까 조화롭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책을 자유롭게 그냥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앉아서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자연이랑 되게 밀접해 있기도 하고, 현대는 되게 바닥도 되게 딱딱하고 차가울 때도 많은데 여기는 되게 온돌이라서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되게 학교에서는 좀 딱딱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되게 자세가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좀
애들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학교라고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많이 놀러 가지도 못해서 마음이 많이 친구들이 아팠을 텐데 여기서 이제 치유도 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한옥의 매력 아닐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항상 갈망했던 특별함과 새로움은 먼 곳이 아닌 아주 가까이 오래된 풍경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누군가는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팔이가 아니냐고 하죠. 대안이냐 유행이냐로 묻기엔 건축물이 주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뭐 새 거, 새로운 거, 뭐 신축 이것만이 그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뭐 있던 것을 옛 것을 보존도 하고 그 재생을 한다는 얘기는 옛날 걸 보존하면서 더 그거에 오래된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자체는 신축 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없어질 거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재생하는 거잖아.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 시대를 넘어서 이제 재생 시대에 들어섰어요. 재생 시대의 건축은 작고체입니다. 작게 고치고 채우는 거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그곳에 스며들어서 그곳을 다시 건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신개발 방식이 아닌 소규모, 소단위 리모델링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원도심을 살리고 힘을 잃어가는 도시들을 다시 건강하게 되살리는 방식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적도 없이 허물 것이냐, 새로움을 더해 다시 쓸 것이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질 때 빛바랜 이야기도 빛나는 이야기로 새겨질 수 있을 겁니다.